영화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노 교수가? 뭐 사람들이요. 해야죠. 8월 27일 압수수색 들어가서 9월 6일날 기소당하고 9월 10월달 식구들 돌아가면서 조사받고 재판에 설 때까지의 그 숨막히는 숨막히는 영화가 장동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우성이 욕심내지 않을까요? 정우성도 괜찮고.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에 대한 그 뭐랄까 개인적 분노 이런 거 표현한 것 같아요. 조국 교수?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내신 책은 뭐예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다루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내야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알아야죠, 이 진실을. 몽땅 다는 뭐 어렵고 표창장 부분만 딱 떼어서 진실이 무엇인가, 1심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어떤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검찰이 이 어떻게 조작질을 했는가는 내용을 모아서 제목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검찰의 사기극 표창장. 네, 표창장 세 글자를 하는데 그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조국 교수가 당한 일 때문에 도대체 표창장이 뭔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대에 이 표창장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은 영어로 하면 allegedly, 그죠? 네, 주장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주장 차원에서라도 원래 있었던 일은 무엇이고 검찰은 그런 일 없었다는 얘기고 위조했다는 얘기고 그걸 이제 바탕에 놓고 1심 재판에서 이제 보도되지 않았던 증언들 위주로 우선 이제 그 일부를 얼마나 이 재판부가 이 왜곡질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정리됐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증거 조작이라고 부르는 PC 사실들과 가장 중요한 이제 1호 PC라고 부르는 위조 관련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그게 방배동에 있어야 이 사건이 되는데 동양대 있었다면요. 네, 동양대에 있었다는 걸 밝혀진 경위들, 증거들. 검찰은 그런 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물밑 공방이 이루어질 때거든요. 막판에 보니까 의견서 주고받고 이게 이거는 폴리바겐을 할 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플리바겐하고 플리바겐 관계 없고 네. 이제 그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공방이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변론 재판장에서 변론 형태로 오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서가 들어갔다 들어오면 반박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상당 기간 진행이 되는데요. 반박을 못 해요. 그렇겠죠. 추가 의견서를 못 내고 있어. 그래서 이 책에는 검찰이 사실상 기법한 변호인단의 주장 중에 핵심 알려진 것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에 따라서 그 공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우리 대중들 모두가 무슨 생각하냐면 재판부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쪽은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많고 그 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판사가 꼴통 고수냐 뭐 등등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때 배운 것들은 다 구라였던 거예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저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한 개도 적용되지 않은 재판이에요. 그렇게 반박을 못하면 사실 검사도 검찰도 자기네들 반박할 자료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자기네들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상식적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공소기각 조성 포기한다. 공소 취하라고 하죠. 그 뭐 재판 다 했는데 그렇게 될 정도는 아닌데 사실상은 지금 두 손 들은 상태예요. 1심과는 달라요. 하여튼 2심 때는 뭐라도 반박하면 또 하고 그냥 반박이 들어왔는데 벌써 지금 그러니까 5월 10일, 6월 14일에 들어오고 지금 하여튼 그 뒤로는 반박이 없어요. 지금 정경진 교수가 6개월 정도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넘었어요. 쉽지 않은 2개월 연장 더 돼서.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 텐데 어쨌든 조국 교수도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고. 그럼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뭐
법적인 쟁점은 모르겠고 일단 사람을 빼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좀 타협도 하거든요. 판사는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을 너무 까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관리가 이제 그렇다고요. 그렇죠. 뭐 자기가 잘 아는 판사도 아니더만에 내가 예. 저쪽 판사 거를 완전히 뒤집기가 그렇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자기네들 그 법원의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곤란하면 아예 위수중으로 이 통째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만세거든. 근데 어떤 분이 계시느냐, 위법수집 증거로 뭐 무죄를 받든지 뭐 이제 감형을 받든지 하면 사람들이 찝찝해 한다. 사실은 위조했는데, 위법수집 증거로 저거 된 거지 사실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다. 이거 위법수집 증거 하지 마라. 무슨 개소리야. 사람 나오고 볼 일이지. 그렇죠. 잘못하면 건강을 너무 해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진실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수중으로 만약에 풀려나면 그 해피한 거예요. 만약에 샅샅이 그냥 뭐 진실의 바닥까지 다 걸고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살아온 경험상 진실이 한 번에 정말 영화처럼 그렇게 밝혀지진 않더라. 영화처럼 좀 됐으면 좋겠어. 세상은 영화처럼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는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늘 꿈꾸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짠! 하고 모든 것이. 영화는 저 2시간이면 다 해결해줘요. 2시간 만에 끝났으면 좋겠어. 이걸 영화라고 생각하면 기대되는 마지막 장면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영화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노 교수가? 뭐 사람들이요.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뭐 자료 지금 내가 다 도와드릴 작전이 저는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인가가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좀 휩쓸리거나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좀 너무 급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급하게 해도 뭐 아무리 급하게 6개월만 나오겠어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대선 뒤에 나오겠지? 대선 전에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 힘들지. 재판이 그렇죠. 재판은 일단 항소심이라도 봐야 이제 이게 되죠. 룰라 다실바. 룰라 다실바의 얘기도 위기의 민주주의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도 사실은 지나서니까. 그렇죠. 영화는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매체고 책은 스스로 이걸 좀 되새김질을 하지만 영화는 직접 꽂잖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그 숙성의 기간이 좀 있어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의 시간 또는 조국 교수와 관련된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영화가 또 한 번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의 그 부당하고 온당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또 한 번의 전핑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8월 27일 압수수색 들어가서 9월 6일 날 기소당하고 9월 10월 달 식구들 돌아가면서 조사받고 재판에 설 때까지의 그 숨막히는 순간을 좀 영화가 그렇죠. 거기에 드라마가 있죠. 재현해서 좀 기록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중간에 커트가 이제 그 딸 케이크 들고 가는 그런 뒷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 카트에 담겨져 있지만 거기까지 걸어 들어갈 때 마음속의 풍광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가 뭐랄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유일한 매체일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캐스팅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 정도 퀄러티에 이 정도 비주얼의 배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장동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우성이 욕심내지 않을까요? 정우성도 괜찮고 정경심 교수가 이게 기억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기억의 질식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3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8년 전 일인 것이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재판부는 세세하게 마치 CCTV로 찍은 것 같은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기록을 요구를 해요. 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1심은 특히 기억나는 것 말고는 없는 걸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기억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PC에
BC에서 뭐 직인 파일이라는 게 나왔댄다. 직인 파일. 이제 그 구속된 처음에 SBS 보도 나온 그거 말고 이제 구속된 다음에 한 10월 말쯤에 처음 들은 거예요. 변호인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 이런 파일도 있고 뭐 이렇답니다. 왜 거기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인데 그게 왜 거기인지를 계속 밝히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네. 봤어요? 진짜 기억이 안 안 나서 그 이제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밖에 있을 거 그러니까 이제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진짜 인권과 직결된 거예요. 나와서 방어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감옥에서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네. 네. 그 기억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딱 이제 문득 사이에 보니까 한숨도 못 자고 사흘이 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다음에 이제 이제 뭔가 어렴풋하게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변호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불확실하니까. 뒷방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뭐가 기억이 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사람이 스스로 기억을 아까 기억의 질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스스로 기억을 조작하게 되고 기억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조작해서는 안 되니까 스스로. 네. 내가 또 잘못된 기억이 아닐까. 내가 또 막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지금 뭔가 떠오르는데 이게 조작된 기억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머리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똑같아요. 제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 뭐 무슨 위원회 가서 진술을 하는데 40년 전 얘기잖아요. 예. 40년 전의 얘기를 어쨌든 그 당시 국가가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사관의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냥 진술만 대충 받아서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뭐 책임 소재를 물을 만한 사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유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기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40년 전의 기억은 뭉개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1년 전 기억도 뭉개져 있어요. 그리고 나이 따라서 달라요. 제가 30대라면 금방 기억하겠지만 지금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그게 기억이 납니까? 30대라도 기억의 자전거 참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꺼내려면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적 요법을 쓰고 막 이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표창장 문제를 이렇게 들고 파는데 그걸 어떻게 세세하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인 판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에 이제 아직은 마지막 전에 재판에서 이 변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기억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위법이 아니니까 기억을 못한다. 좋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짓 같으면 기억을 하겠지, 할 수도 있지. 근데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 별로 좋았는데요. 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위법을 할 생각이었으면 계획을 했고 머릿속에서 뭔가 회로가 작동을 했을 테니까. 심각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더 쉽죠. 그때 내가 그때 그걸 이렇게 바꿔야 됐기 때문에 이러면서. 나는 그럼 기억하기 쉬운 일이 많겠는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좋은 변론이네요. 네,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로지 정영심 교수 개인에게 지금 강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또 증인으로 나섰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내 기록 삼아서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를 해보기도 하는데 반응들이 다 똑같아요. 조금 그냥 우리 뭐 물어보는 거 조금 더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아주 좀 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들은 뭐 플러스 알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문장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뜻하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반사적으로 우선 이제 법정에서도 했고 지금 해왔던 얘기를 이제 해준 다음에 그러면 뭐 이건 뭐 어땠냐 이러고 더 물어보잖아. 바로 짜증나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기자님 것도 기억하냐.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1심 재판에서 말 오락가락 한다고 지금. 또 난리치고. 그래, 그 유죄 정황이 돼 있어요. 말 오락가락 한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떡해.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어쨌든 그 한국 현대사, 특히 2020년대 한국의 현대 정치나 현대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예측을 예를 들어서 이 책이 한국 사회를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민주사회와 이러한 어떤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몇 번을 봐도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이게 저도 한 90%좀 돼요. 그때 또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용기에 대한 감사. 저는 그쪽이 꽂히는데, 다른 쪽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치 비화라고 할까요? 네. 그걸 또 재밌어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구도 충분히, 충족을 하고, 검찰개혁의 당위와 관련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놈들이 그때 이 당시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사건을 벗어났어. 전체적인 구도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화와는 다른 검찰의 어떤 행태들.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몰랐던 것들을 자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실은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제 조국 교수님 가족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은 그것도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2019년을 기점으로 한 이 거대한 폭풍이 그것을 촉발케 했던 부당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교정하고 그것을 이제 제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위력, 권력이라고 할까요? 혹은 체제라고 하고, 이것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많네요. 사모펀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책으로 따로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이 뭐 펀드 비리, 금융 사기 뭐 이런 식의 됐잖아요. 기소된 것조차 그냥 이만한 것만 기소됐어요. 그 무죄가 됐지. 무죄됐죠. 나머지 다 별건 수사들 그것만 유죄받아서 항소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는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총체적으로 이것은 그냥 그 인디언 기호지식 수사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인디언 황새먹이식이고 가족일식이고 모든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그 표현한 내용들인데 다 너무 정확한 표현들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저야 뭐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아주 연도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저는 감성과 직관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분개와 그 배신감과 이 분노가 크죠. 이런 분노가. 것이 담겨져 있어서 이 책이 좋았고, 그래서 조국이 좋았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직 이게 드라이하게 썼다면 무슨 도인처럼, 이 초인처럼. 이 사람이 이게 뭐지 그랬을 텐데, 여기 막 그런 게 절절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야죠. 그것도 이제 자제를 하지만 어쨌든 다 맥락상 드러나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고 그 정말 뭐랄까 배신감을 느꼈을 때인데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국의 시간은 조국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노렸을까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구나. 아니, 이 책 아니었으면 병났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좀 쏟아냈고, 그리고 부인도 좀 챙기게 됐고, 더 그렇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못 살죠. 그렇죠. 뭔가의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조국에게는 그게 그렇죠. 위대한 탈출구였다. 맞습니다.
겪었어. 이 사태를 겪어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나는 왜 조국에 화가 나지 않을까? 우리 오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몰라서 화가 안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년배지 않습니까? 네. 또 학번도 동년이고 네. 자제들도 다 네,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고 네. 같은 시기를 겪어온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못 키웠거든 애를 그냥 내놓고 그렇죠. 네, 네. 무슨 뭐 외고가 어딨어? 아주 뭐 그렇게 네. 이제 키워서 아직도 이제 우리 딸은 정착 못하고 있어서 자기가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 없단 아니, 말이죠. 저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 와이프한테. 이때 당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쫙 가르침을 받았고, 네. 이때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학과 공부보다도 모든 학부모들이 애를 스펙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때다. 특별할 게 없다. 전혀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들어서 하는 거고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아니 뭐 아빠 찬스 썼다는 둥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못마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공유하고 있는 사고는 자유주의이고 개인주의니까 뭐 your life, my life 그건 뭐 똑같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것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전 도덕적 양심이었어요. 제 나름의 도덕적 양심. 뭐냐면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조국에 대해서 좀 반대하거나 뭐 그런 표창장을 받고 인턴 뭐 증명서를 받고 무슨 의전에 입학하는데 뭐 거기에 가산점이 붙고 있어 가산점도 안 붙을 뿐더러 표창장 책을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권하겠습니다. 표창장을 보시면 그 아주.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편집자라는데 잘 읽히게 썼다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술술술. 어쨌든 어떤 아빠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스펙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어떤 아빠가 안 움직이겠어요. 조국은 안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쵸? 돌을 안 맞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 책의 그 판매 그 상황을 좀 봤어요. 20대 구매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아카데미에서 봉준호가 기생충을 상을 탔을 때 그 아카데미 전후에서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잖아요. 미국에서 20, 30대들이 그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을 이게 그 퀄리티피케이션이 갖고 있다는 것들을 여실히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민이 많이 봤다, 5, 60대가 많이 봤다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사회에 그 뭐랄까 동력의 밑바탕이 되는 20, 30대가 그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기생충이 갖고 있는 역동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똑같아요. 예. 조국의 시간은 저한테 50대 후반이 많이 사서 봤다. 그럼 이제 이 진영 논리가 작동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조국의 시간의 판매 비율에 20, 30대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예, 고마워요. 이거는 뭔가 다른 시그널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그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조국이 전략적으로 이런 표현 해서 좀 이상하지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막 그 궁금증이 네. 잦아들면서 커져나가고 뭐 이럴 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있거든요. 사람들은 잘 안 변하는데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거는 뭐 백조의 호수 같은 그런 클래시컬한 음악과 오페라와 그림과 책과 이런 인문적 그런 문화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안 바뀌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시키고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바뀌는데 자기가 읽어서 그치. 약간 가슴에 오는 얘기가 있으면 바뀌어요. 예, 능동성이 있으면 바뀌는 거죠. 요 조국의 시간이 아마 그러한 능동성들을 채취하는 데 굉장히 그렇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뭐랄까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더 큰 결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일조한 어떤 그런 책이 됐다는 거죠. 예, 이것은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 의도한 게 있으면 엉뚱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네. 고일석 기자가 썼으면 또 나름대로 네, 이게 뭐 이렇게 팔지 않았겠지만 제 표창장은
이런 팩트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영향이 있을 테고. 표창장도 10세 정도는 그 정도야 뭐 자동방어로 뭐. 그 정도는 뭐, 이 32세를 찍었기 때문에 원래 영화에서요. 네. 그 600만이 넘잖아요, 관객이. 네. 그럼 그때부터는 통계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이게 예를 들어 1000만이 갈지 1200만이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300만이 넘어가면 450만에서 끊기겠구나.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해요. 관객의 증가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근데 예상치 못하게 500만 훅 넘기고 600만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상 못 해요. 이거 고삐를 못 잡아요. 저는 책의 어떤 그런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관객이 움직이는 어떤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2세 정도까지 갔을 때는 40세 정도까지 이게 아니고 얼만큼 더 나갈지 언제까지 더 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네. 갖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이 조국의 시간을 올바른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들 합니다. 표창장도. 네, 표창장, 예. 조국 벽서 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쓰면은 원고료는 받습니까? 원고료만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원고료까지 그거는 그러면 뭐죠? 그 후원금이 남았대군요. 예, 그 1억 6천만 원만 네. 후원금 남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인세 수입한 거, 인세 수입 1억 6,800, 한 1억 7천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자들한테 좀 어떻게. 아니, 그럴 일은 없고, 그거는 뭐, 해서 이제, 사회공동, 아까 방송할 때 그렇게 했죠. 원래는 이제 이게 언론의 난, 검찰의 난이기 때문에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 관련된 어떤 뭐, 활동하시는 분들, 뭐 시민단체나, 뭐, 학술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서, 큰일 난다, 이거 받았다. 그때가 또 이제, 정의연 사태나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단체에 딱 쳐들어가면 다 아작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국 돈 받았다가, 조국에서 추진에 돈 받았다가 무슨 사달 날려고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공동 모금회에 이제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마치 돈 막 갖다 앵기는, 그러니까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좀만 기다리시죠. 근데, 영화 제작하는데 누면. 근데 이제 일단 아주 사회공동 모금에다가 기부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거 좀 엄청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막 알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아주 깔끔하게 기부를 잘 했습니다. 마무리 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흑서는 잘 나갔나요? 한 7만 부 나갔다고 하죠? 그것도 많이 나간 거예요. 예, 이 조국의 시간 이전에는 하던 관련 서적 중에는 제일 많이 나갔다고 봐야죠. 조국 백서는 한 5만 부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이거 조국 흑서가 더 나갔어요? 네. 이게 사이즈가 다르고, 그러니까 좀 가벼우니까. 거기, 그리고 또, 필자들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예.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분노 이런 것들은 안 갖고 계세요? 조국 교수가? 아니. 내가? 네. 예, 분노. 왜냐면 백서하고 정반대로 쓴 거잖아요. 정반대도 아니고 전혀 저는 맥락이 다른 책이에요. 않았으니까. 네. 전혀 맥락이 다른 책이라서. 네. 그럼 비난을 위한 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비난하는 책. 조국도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 비난.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나라가. 왜 조국 흑서라고 붙여? 몰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말도 안 되는 펀드 얘기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구성이라서 화난다기보다 마주치기는 좀 싫어요. 그 정도. 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조국 백서에서 조국의 시간 그리고 표창장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표창장이 10세 찍으시고 조국 백서 때와는 달리 인쇄를 개인적으로 좀 쓰시고. 예, 이건 책 팔리는 대로 좀 땡겨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브리핑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뵙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다음 또 보고 드릴 말씀도 있을 것이고. 모자란 얘기는 그때 다시 하시죠. 오늘은 이 정도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